책 읽어주는 미즈놀 타이밍의 마법사들 15장 규모가 중요하다. 베팅 크기의 힘 에드워드 소프의 투자 성적은 가입지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그가 설립한 프린스턴 뉴폴트 파트너스는 19년 동안 연평균 19.1%의 수익률을 달성했다. 더욱 인상적인 사실은 이러한 수익률이 놀랍도록 일관적이었다는 것이다. 블랙잭과 마찬가지로 트레이딩에서도 이길 확률이 높은 매매는 규모를 키우고 확률이 낮은 매매는 포지션을 작게 취하거나 전혀 진입하지 않음으로써 지는 전략을 이기는 전략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 블랙잭과 달리 확률을 정확히 정의할 수는 없지만 트레이더로서 확률이 높은 매매와 낮은 매매는 구분할 수가 있다. 자, 여러분, 요즘 같은 시장은 어떠한 포지션을 취해야 될까요? 그죠, 규모를 줄여야죠. 예.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는 투자자들, 개미들, 이 시장이 내가 지금 이길 수 있는 시장이지 없는 시장인지 감이 없는 개미들은 그냥 돌격 앞으로 해서 이제 사망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 이 시장 같은 경우는 문제는 이길 수 있는 시장에는 크게 베팅하고 어려운 시장은 작게 베팅하는 건 알겠는데 언제 그게 이기는 시장인지 언제 내가 나한테는 이거에 대한 감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조금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이 공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건 말로 설명이 안 되죠. 운전을 비유하면 조금 쉬울 것 같은데요. 요세미티라든지 그렇죠? 뭐 빅베어라든지 이렇게 어려운 곳을 운전을 하게 되면 초보자들은 달달달달 떨죠. 그리고 되게 긴장을 하죠. 왜냐? 깜빡하면 이제 한국으로 말하면 뭐 한계령 대관령 눈 오고 막 얼었을 때 빙판길처럼. 그러니까 시장도 그런 게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걸 알 수 있는 건 뭐나? 그렇죠. 전문가들의 조언뿐만 아니라 본인의 경험인 거죠. 그렇죠? 16장 불편함을 추구하라. 미리 선정해둔 종목 중에서 투자할 종목을 선택하게 한 결과 투자자들이 직접 구성한 포트폴리오 수익률은 무작위로 구성한 것보다 좋았다 나빴다 나빴다. 조엘 그린블렛. 시장을 이기는 원숭이. 윌리엄 에크하르트는 편안함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무작위보다 못한 판단을 내리도록 이끈다고 생각한다. 확실히 해둘 것이 있다. 잘 알려진 것처럼 경제학자 버튼 말키엘은 원숭이가 눈을 가리고 신문 금융면에 다트를 던져 종목을 골라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도 전문가들이 신중하게 선택한 종목들로 이루어진 포트폴리오에 맞먹는 수익률을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장을 이기려는 시도를 어리석다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 주제를 흔히 언급한다. 많이 들었죠? 그렇죠? 원숭이보다 못하는. 에크하르트가 하려는 말은 조금 다르다. 그는 원숭이가 전문 펀드 매니저만큼이나 잘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원숭이가 더 낫다. More better than. 오 마이 갓. 어째서 원숭이가 더 나을까? 인간은 편안함을 추구하도록 진화했고 시장은 편안함에 보상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시장에서 편안함을 추구한다는 것은 감정적으로 만족스러운 일을 한다는 뜻이다. 에크하르트는 기분을 좋게 만드는 일은 대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라 강조했다. 그는 과거 트레이딩 파트너였던 리처드 데니스의 말을 인용했다. 기분을 좋게 만드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장이 약세일 때 매수하고 강세일 때 매도하는 것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려는 인간의 타고난 욕구 때문이다. 에크하르트는 이것을 역추세의 유혹이라고 일컫는다. 6개월 최저가에서 주식을 사면 지난 6개월 동안 같은 주식을 산 다른 사람들보다 똑똑한 사람이 된 것 같아 기분이 좋다. 이처럼 추세를 역행하는 접근법은 실행하는 순간에는 기분이 좋을지 몰라도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패배를 안겨주고 심지어 재앙을 불러오는 전략이 될 것이다. 기분을 좋게 만드는 일은 또 있다. 에크하르트에 따르면 사람들은 작은 이익이 쉽게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즉시 이익을 실현해 현금해야 한다고 배운다.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커다란 이익을 낼 능력을 저해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다. 주식 공부를 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돈 욕심은 많아서 또 돈을 많이 벌고 싶어해. 세상에 그런 일 없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죠? 공부 안 하고 기말고사, 중간고사를 잘 볼 수 있는 방법은 컨닝밖에 없습니다.
행동 경제학과 트레이딩. 에크하르트는 시장 참여자 대다수가 패배하는 이유를 인간의 편향과 결부시킨다. 에크하르트는 이렇게 설명한다. 전반적으로 다수에게서 소수로 자본이 쏠리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대다수는 집니다. 이것이 트레이더에게 시사하는 바는 이기려면 소수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인간의 습성과 성향을 트레이딩에 끌어들인다면 대다수에 속하게 돼 예외 없이 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포모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 매매조차 감정의 영향을 받는 이유. 감정을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에서 자유롭다고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시스템 매매조차 감정적으로 위안을 추구할 때 성과가 저해된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시스템 매매에 접근하는 사람들은 일단 시스템의 규칙을 시험한 뒤 규칙에 따라 매매를 했을 때 감정적으로 불편한 만큼 커다란 평가금액 손실로 이어질 뻔했던 수많은 과거 사례를 발견하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수익을 내는 시스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 결과 본능에 따라 시스템의 규칙을 수정하거나 과거의 부진한 성과를 완화할 규칙을 추가한다. 이 과정은 여러 차례 반복 가능해서 모의 실험을 거칠 때마다 누적 수익 곡선은 더욱 완만해진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과거 가격 행태에 맞추어 시스템의 규칙을 최적화하려고 한다. 그 결과 최적화된 시스템은 돈을 찍어내는 기계처럼 보이는 수익 곡선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고도로 최적화된 시스템으로 매매를 했다면 과거에 얼마나 좋은 성적을 냈을지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다. 하지만 과거 실적을 상승시키기 위해 시스템을 최적화할수록 앞으로 좋은 성과를 낼 가능성은 낮아진다. 문제는 시스템이 보여주는 인상적인 시뮬레이션 결과가 과거 가격에 대한 사후 판단으로 달성된다는 점이다. 미래의 가격은 다를 수밖에 없고 과거 가격을 반영해 시스템의 규칙을 변경할수록 미래 가격에도 시스템의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은 낮아진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감정적으로 위안을 얻으려는 인간의 본능은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진다. 이것은 심지어 시스템 매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돈을 잃는 이유. 이 장에서 전달하려는 교훈은 다음과 같다. 사람들이 돈을 잃는 이유는 대체로 기량이 부족해서, 즉 실력에서 우익을 차지하지 못해서이기도 하지만 트레이딩에서 투자에서 편안한 선택을 하려는 성향이 무작위보다 못한 결과를 낳기 때문이기도 하다. 인간의 본성에 이처럼 불리한 조건이 내재되어 있음을 인식하는 것은 단지 기분을 좋게 할 뿐 모든 면에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려는 유혹에 저항하는 첫걸음이다.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죠. 주식은 역발상이다. 근데 그 역발상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거예요. 대다수가 선택하는 것과 반대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통찰력과 엄청난 결단력과 그걸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추진력이 있어야 되는 건데, 상당 부분 그 결정과 추진의 근거를 다른 사람의 어떤 결정에 기대어서 내린 거에 익숙해진 개미들은 이 자체가 두려움과 공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온몸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주식 투자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통찰력, 결단력, 추진력. 그렇죠? 17장 감정에 휘둘릴 때. 아드레날린이 솟구친다면 뭔가 끔찍하게 잘못되었다는 뜻이다. 알렉스 호놀트. 감정과 트레이딩의 관계. 단독자 유등반은 놀라운 스포츠다. 자유등반가는 아무런 보호장구 없이 등반에 나선다. 600m 높이 수직 암벽을 로프도 없이 오르는 등반가를 상상해보라. 작은 실수도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은 아드레날린이 넘쳐날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세계 최고의 자유 등반가로 알려진 알렉스 호놀드의 위협 중에는 요세미티 국립공원의 600m 높이 수직 절벽인 하트돔 북서쪽 벽을 최초로 자유 등반한 기록도 있다. 자, 취재 기자가 호놀드에게 이렇게 질문했다.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호놀드는 이렇게 대답했다.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일은 없습니다. 아드레날린이 솟구친다면 뭔가 끔찍하게 잘못되었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은 아주 느려야 하고 통제된 상태여야 합니다. 전문 트레이더도 마찬가지다. 헐리우드에서 묘사하듯 아드레날린이 넘치고 높은 위험을 부담하는 매매는 보기에는 그럴싸할지 몰라도 성공하는 거리가 멀다. 참, 여러분 정말 소름 돋는 얘기네요. 반드시 이기려고 하면 이길 수가 없다. 자산운용사 듀케인 캐피털 매니지먼트를 차린 1981년 스테니 드리키 밀러는 드라이스케일 시큐리티가 컨설팅 대가로 지급하는 월 $10,000의 수입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다. $10,000의 수입을 1982년 5월 드라이스케일은 갑자기 사업을 접었다. 그 결과 드리케 밀러의 현금 흐름에 문제가 생겼다.
당시 운영하던 자산 700만 달러에서 보수가 연간 7만 달러 발생했지만 간접비 부담만 연간 18만 달러였다. 회사가 보유한 자본은 겨우 5만 달러였다. 드라이스일에서 버는 컨설팅 수입 없이는 운영사의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이었다. 금리는 1년 전 사상 최고점을 기록한 뒤 후퇴했고 드리키 밀러는 앞으로도 금리의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절대적으로 확신했다. 드리키 밀러는 회사가 보유한 5만 달러 전부 증거로 놓고 막대한 레버리지를 동원해 미국 국채 선물에 대해 매수 포지션을 취했다. 말 그대로 회사 전체를 베팅한 것이다. 그러나 금리가 반등하기 시작하면서 드리키 밀러는 나흘 만에 모든 것을 잃었다. 불과 일주일 뒤 금리는 다시 순환 주기의 최고점을 기록했다. 그 후로도 다시는 넘볼 수 없을 만큼 높은 수준이었다. 드리키 밀러는 금리가 바닥에 있었던 일주일 동안 국제 선물을 사들였고 모든 것을 잃었다. 기막힌 타이밍이었다. 드리키 밀러의 분석은 절대적으로 옳았지만 매매의 바탕에 있었던 감정주의가 실패로 이어졌다.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설정한 것 그리고 회사를 살리겠다며 계획도 충분히 세우지 않을 때 마지막 시도를 감행한 것이 실패의 원인이었다. 절박함에서 비롯한 부주의한 매매에 시장이 보상을 주는 일은 거의 없다.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시죠? 시장이 얼마나 잔인한 것인가. 책으로 돌아옵니다. 충동적 매매. 충동적 매매는 위험할 수 있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매매를 떠올려 달라는 질문에 시장의 마법사들이 자주 언급한 것은 충동적인 매매였다. 브루스 코브너가 생각하기에 단연코 최고로 고통스러웠으며 그를 정신적 파산에 이르게 한 매매 역시 충동적 결과물의 결과였다. 트레이더로서 초창기 시절이었던 1977년 되도록 공급이 부족한 상태였다. 개인적인 경험에 비춰볼 때 충동적 매매는 다른 무엇보다 실패 확률이 매우 높은 매매일 것이다. 어떤 접근법을 택했든 일단 전략을 세웠다면 계획을 고수해야 하고 충동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계획이 없던 매매, 즉 목표한 수익에 도달하기도 전에 이익을 실현하거나 손절 지점에 이르기 전에 포지션을 정리하고 친구나 소위 시장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추천에 따라 실행에 옮기는 매매는 충동에 이끌린 결과이다. 직관과 충동은 다르다. 충동적인 매매를 직관에 따른 매매 혼동해서는 안 된다. 전자는 거의 예외 없이 나쁘지만 후자는 경험이 풍부한 트레이더라면 높은 확률로 성공할 수가 있다. 직관은 신비적이거나 미신적인 요소는 없다. 직관은 잠재식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이다. 시장이 특정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직감이 들 때 그것은 대개 유사한 과거 상황을 무의식적으로 인식한 결과이다. 바라는 일과 예상되는 일을 구분하는 것이 비결이다. 익명의 트레이더. 감정의 영향을 받으면 시장을 분석하고 판단할 때 객관성이 손상될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시장이 더 오르거나 내릴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다면 자신의 예측과 상반된 증거를 인정하기가 어렵다. 18장 역동적 매매와 정적인 매매. 시장이 내게 유리할 때는 언제나 이익을 일부 실현한다. 이렇게 하면 시장이 불리해지더라도 보유한 포지션이 작아졌기 때문에 큰 손실을 막을 수 있다. 지미 말로디마스. 응용의 필요성. 책에서 논의된 트레이딩의 원칙은 대부분 아마 모두 시대를 초월하지만 트레이딩의 기본적 전략과 방법론은 상황에 맞게 응용할 필요가 있다. 콤 오셔에게서 트레이딩에서 고수하는 특정한 규칙이 있는지 묻자 이렇게 대답했다. 위험과 관련된 지침을 활용하지만 규칙을 신뢰해서 따르는 것과는 다릅니다. 장기적으로 성공하는 트레이더는 규칙을 응용합니다. 참 규칙을 응용합니다. 규칙을 활용한다고 해도 10년 뒤에 다시 본다면 그 규칙을 진작 어겼을 겁니다. 왜? 시장이 변했으니까요. 콤 코셔. 규칙을 응용하는 트레이더가 장기적으로 성공한다. 여러분, 규칙을 응용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주식을 샀습니다. 근데 주식이 막 올라요. 장기적인 투자로 샀다 하더라도 뭐 스윙 투자로 뭐 한 3개월 잡고 샀다고 합시다. 주식이 올라요. 기분 좋죠. 근데 제가 최근 시장은 오히려 스윙 투자가 더 어렵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안정권에 접어들기까지 계속 지켜봐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은 누군가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뭐 그러면 그냥 에휴 뭐 3개월 보고 산대, 뭐 6개월 보고 산대 그냥 사고 그냥 보지도 않아요. 근데 올라가던 주식이 갑자기 꺾입니다. 그러더니 점점 이익을 토해내고 내 평단까지 막 와요. 가만 분위기 보니까는 어때요? 내 평단 밑으로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응용하는 트레이더는 어떻게 할까요? 팔아야죠. 주식을 팔아야죠.
일단 이익을 실현해야죠. 뭐 10%까지 갔다가 뭐 3%까지 떨어지면 7%를 토해내기가 억울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분위기가 막 내려간다 그러면 어때요? 팔아야죠. 3%라도 먹어야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내 평단 밑으로 내려가서 바닥을 다지고 다시 올라올 때 다시 잡아야죠. 그러면 3% 먹는 수익 플러스 평단이 낮아지는. 이건 기초 중에 기초인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공부를 얇게 하기 때문에. 포지션 중심 매매. 트레이더들은 대체로 진입 시점과 청산 시점의 결정이라는 두 가지 단계로 트레이딩에 접근한다. 트레이딩은 정적인 과정이라기보다 진입과 청산 사이에 벌어지는 동적인 과정으로 보는 편이 적절할 것이다. 그렇죠. 매도 포지션의 관점에서 전설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시장이 제게 유리할 때는 언제나 이익을 일부 실현합니다. 이렇게 하면 시장이 상승하더라도 보유한 포지션이 작아졌기 때문에 큰 손실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트레이딩을 시작할 때부터 들이는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현금화라 이거예요. 이익이 났으면 빼라 이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아직도 투자가 아니라 그냥 뇌동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신이 독립적인 사고의 판단, 독립적인 사고와 독립적인 판단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설령 그것이 틀리다 할지라도 그럼 그걸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항상 누구의 의존적인 투자를 하고 그게 길들여지다 보니까 독립적 판단과 독립적 사고와 독립적 투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평생 그렇게 살아온 사람 있죠. 예. 대학 다닐 때도 보면 리포트를 자기 힘으로 쓴 사람이 없죠. 다 이렇게 누군가의 힘으로 주식하지 말아야죠. 가격이 유리하게 움직일 때 포지션의 노출을 줄이는 전략에는 그러니까 익절하는 방법인 거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점이 있다. 설령 조정을 받더라도 좋은 매매에서 강제 청산될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일단 포지션을 줄이면 시장이 조정을 받아도 큰 충격이 크지가 않다. 게다가 청산된 포지션에 재진입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에서 조정이 바람직하기까지 하다. 맞죠. 반면 정적인 접근법을 따를 경우 시장의 조정은 크게 우려 요인이다. 그동안 발생한 평가액이 모두 사라져 포지션이 완전히 청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조정을 받더라도 이익을 키우고 당초 예상한 방향으로 시장이 순조롭게 전개될 경우에는 이익의 일부를 실현하지 않고 포기한 대가로 좋은 매매의 포지션을 유지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역동적 매매다. 포지션 중심의 매매가 누구에게도 적합하지는 않겠지만 이 접근법이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19장 시장의 반응에 따라 전략을 수정하라. 내가 구상한 그림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남았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된다. 시장에서 자신의 구상이 이미 무력화된 것은 아닌지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 마이클 마커스. 시장의 행태를 분석하라. 뉴스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일반적 기대와 다르다면 그 자체로 뉴스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가 있다. 마티 슈워츠는 친구 밥 조엘더에게서 시장의 행태를 분석하는 방법을 배웠다. 슈워츠는 기본 원칙을 이렇게 요약했다. 호재에도 시장이 하락한다면 시장이 상당히 약하다는 뜻이고 악재에도 시장이 상승한다면 시장이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인터뷰를 통해 많은 트레이더들이 둘러진 경험에서 나는 이 주제를 떠올렸다. 마티 슈워츠. 호재에도 시장이 하락한다면 시장이 상당히 약하다는 뜻이고 악재에도 시장이 상승하면 시장이 건강하다는 뜻이다. 여러분, 저는 방금 이 글을 읽어주면서 제가 얼마나 소름이 돋는지 아십니까? 제가 영상에서 늘 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상승장에서는 악재가 나도 올라가고 하락장에서는 호재가 나도 내려간다. 근데 제가 이 책을 통해서 발견한 얘기를 전해드린 게 아니거든요. 제 주식의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깨달은 거거든요. 논문 쓸 때 참고 문헌을 통해서 발견하는 이 스릴과 이 소름이 요즘은 제가 공부하면서 느낀다니까요. 응?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레이 달리오는 자, 읽어드리기 전에 미주노래 매일매일 올려드리는 월가의 속보 뉴스는 사실 이러한 분석이 좀 기초된. 근데 이제 이런 분석을 좀 하다 보면 또 인간들이 네 얘기 그만하고 뉴스나 전달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줄이는데 짤막하게나마 좀 이제 해석을 좀 제가 덧붙이겠다라고 하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어차피 미즈노는 칼라가 분명한 채널이잖아요, 그렇죠? 자, 레이 달리오의 빗나간 예측. 레이 달리오는 신입 시절 뉴스에 대한 시장의 반응에 깜짝 놀랐던 경험을 들려줬다.
1971년 달리오는 대학을 졸업한 뒤 뉴욕 증권거래소 사무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8월 15일 닉슨 대통령은 금본위제 철폐를 발표했다. 시장의 통화 시스템에 격변을 일으키는 일이었다. 달리오는 이것이 시장의 부정적인 뉴스라고 생각했지만 의외로 시장은 반등했다. 11년 후 미국은 경기 침체에 빠졌고 실업률은 11%를 넘어갔으며 멕시코는 채무 불이행을 선언했다. 디폴트를. 달리오는 미국 은행들이 상당한 규모의 중남미 대출을 보유 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멕시코의 채무 불이행은 당연히 주식시장이 심각한 뉴스라고 생각했다. 달리오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멕시코의 디폴트 선언 즈음 주식시장은 정확히 저점을 찍었고 그 후 18년 동안 상승세를 이어갔다. 시장의 반응이 예상과 완전히 어긋났던 두 차례 경험에 대해 달리오는 이렇게 말했다. 1971년 금본위제 폐지, 1982년 멕시코 채무 디폴트 사례를 통해 위기 상황이 중앙은행의 완화적 통화 정책과 구제 조치로 이어지고 이런 상황 전개가 위기 자체의 영향을 집어삼킨다는 것을 배웠죠. 이건 엄청난 얘기네요. 2008년에서 2009년 금융위기 직후 목격한 강력한 상승장도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개입이 회복에 중요한 지점을 한 극적인 사례다. 낙관적인 보고서. 펀더멘탈에 영향을 미치는 뉴스에 대해 시장이 예상과 반대로 반응할 때 그 강도가 강력해야만 시장의 기조에 대한 신호가 되는 것은 아니다. 중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사건이라고 예상한 사건에 대해 시장이 담담하게 반응한다면 이것도 역시 신호다. 마이클 마커스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구상한 그림대로 움직이던 사람이 얼마나 남았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시장에서 자신의 구상이 이미 무력화된 것은 아닌지 반드시 생각해야 해요. 그걸 어떻게 평가하죠? 내가 물었다. 마커스는 시장의 기조를 읽는 것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여러분 시장의 기조를 읽는 거 추세잖아요. 추세. 그렇죠? 추세. 드리키 밀러의 잘못된 판단. 스탠리 드리키 밀러는 독일 마르크화에 대해 대규모 매수 포지션을 구축했다. 베를린 장벽 붕괴와 독일 재통일의 여파로 독일이 확장적 재정 정책과 긴축 통화 정책을 고수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는 1차 이라크 전쟁이 시작했을 때에도 여전히 대규모 매수 포지션을 취했다. 결과적으로 독일 마르크화에 대한 매수 포지션을 취한 것은 매우 잘못된 선택이었다. 하지만 드리키 밀러는 오랫동안 고수한 낙관적 포지션을 포기하고 단 하루 만에 35억 달러어치 계약을 팔아치웠고 곧 닥칠 손실을 대부분 피할 수 있었다. 드리키 밀러에게 독일 마르크화에 대한 전망을 돌연 바꾸게 한 이유를 물었다. 그는 이렇게 설명했다. 미국의 대이라크 전쟁 초기에 안전자산을 향해 매수세가 몰리면서 미국 달러화를 뒷받침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후세인이 지상전을 개시하기 전에 항복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미국의 달러화가 독일 마르크화 대비 급격한 약세를 보여야 마땅한 뉴스였는데 달러화는 소폭 하락하는 데 그쳤죠. 그때 끼임새를 느꼈죠. 가장 강한 시장을 매수하고 가장 약한 시장을 매도하라. 참 스캇 램지는 위기 상황에서 나타나는 상대적 강세가 시장을 예측하는 유용한 변수라고 믿는다. 위기 때 어떤 시장이 가장 강했는지 파악하는 단순한 연습으로도 시장을 짓누르는 압력이 사라질 때 어떤 시장이 가장 먼저 앞서갈지, 즉 어떤 시장이 수면 위로 튀어오르는 배공이 될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램지에게 시장의 상대적 강세는 위기가 발생했을 때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중요한 요소다. 램지는 언제나 가장 강한 시장을 매수하고 가장 약한 시장을 매도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연준이 2차 양적 완화 조치가 종료되었을 때 램지는 미국 달러화에서 다른 자산을 찾아 이동하던 자금의 흐름이 멈추고 다시 달러가 강세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달러화 대비 어떤 통화로 매도 포지션을 잡을 것인지 문제였다. 마커스는 이렇게 말했다. 여러 시장이 나란히 움직이는 시기가 있다. 이런 시기에 특정 시장에 관련된 시장의 가격 움직임이 예상대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가격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램즈는 2011년 9월 상품과 주식 가격의 상관관계가 완전히 깨진 사례를 소개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시장이 리스크 온에서 리스크 오프 환경으로 달라지면서 과거에는 상관관계가 없던 시장들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리스크 온 시기에는 주식, 상품, 외환시장이 모두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다. 리스크 오프 시기에는 정확히 반대되는 가격 형태가 만연했다. 이런 상관관계는 2011년 9월 중순쯤 완전히 무너졌다. 주가가 2달 만에 최고 수준으로 반등한 반면 상품 가격의 대표적 선행 지표인 구리는 연중 최저치에 근접했다. 주가 반등에 전혀 움직이지 않은 것이다. 램즈는 이런 가격 움직임을 전반적인 상품, 특히 구리 가격이 하락하기 쉬운 조건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였고 그 후 실제로 가격의 하락세가 나타났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큰 챕터로 2부까지 읽어드렸고요. 3부는요. 시장에서 완전히 살아남는 방법 113쪽부터 다음 시간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변함없이 저희 책 읽어주는 미주노래 도서원 해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